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비교적 빨리 결혼한 저로서는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로서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사업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까지 부모님 덕분에 많이 누렸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구김살 없이 잘 성장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랑과 가르침으로 자라서 자존감이 높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저도 부모님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두 분을 보면 딸인 저는 정말 부러웠답니다. 그래서 제게도 가정을 꾸릴 욕망이 생겨 빨리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3에서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귀었던 남자들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알게 되었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남자를 차례대로 만나보게 되었는데 세 번째 만난 남자가 제 스타일이 완벽했어요. 키도 키고 어깨도 넓었는데 정말 섹시했어요. 그는 뉴질랜드에서 20년을 살다 온 교포였습니다. 영어도 잘하는 편이지만 한국어도 일반 사람들처럼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만나보고 난 뒤에는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사정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상관이 없기에 남자를 보고 연애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 남자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께 곧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사하였습니다. 엄마는 그의 외모와 겸손한 인품을 좋아하셨고 아빠는 남편의 성실함을 보고 즉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시댁의 인사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시댁이 중산층 정도라고 들었지만 직접 찾아보니 꽤 부유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금은방을 운영하셔서 그런지 손목과 손가락에 금팔찌와 금반지가 반짝거리고 목에는 무거워 보이는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 금이 아주 잘 어울리세요. 보석과 같이 놀라우며 금과 한 몸이라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금이 몸에 붙어 있다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금을 너무 좋아해서 그 문방까지 차렸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주먹만한 금 반지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떠니? 감사하지만 주먹만한 크기는 부담스럽고 얇은 걸로 해주세요. 디자인은 어머님이 고르시고요. 확인이 됐어. 젊은 사람이 두꺼운 금 반지를 차고 다니면 좀 어색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예쁜 걸로 고르게? 상견례는 언제 할까요? 어머님, 제가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어요. 아마 제가 원하시는 바를 아시는 것 같네요. 제와 통화하신 건가요? 제가 얼마나 빠르든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서 잘 아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도 마음에 들고 저도 그러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먼저 도착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늦게 오셨는데 시어머니의 패션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핫팬츠 민소매를 입고 노랗게 탈색한 머리를 하셨는데 양쪽 귀에 3개씩의 금 귀걸이를 달고 목에는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두꺼운 금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팔찌와 반지도 착용하고 계셨고 발목에는 쇠사슬과 같은 금반지를 착용하고 나오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셨는지 입을 벌리시더군요. 분명히 그분이 저를 보고 놀라셨나 봐요. 제가 30대로 보인다는 그런 말이랍니다. 며칠 전에도 쇼핑 중에 어떤 청년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대시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예쁜 걸 최라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웃음 맞아요. 제대로 맞췄군요. 30대로 보이시죠? 시어머니는 보톡스와 필러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흰자 위만 보였습니다. 입술에 필러를 넣은 모습이었는데 순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돈끼리 통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제 이름은 예쁜이라고 해요. 예, 성함이 예쁜이라고요. 예전에 어른들도 그런 이름을 지으셨나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아,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서 우리 아버지가 예쁜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이 싫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름이랑 잘 맞다고 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 이름은 김명이에요. 이름이 정말 심심하죠? 저는 박병식이라고 합니다. 사돈이 젊게 산다는 게 좋아 보이네요. 앞으로는 우리 은지 좀 잘 부탁드릴게요. 무슨 부탁인데요? 나는 시어머니 노릇하고 그런 거질색이라서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둘 거예요. 나는 내 신혼집 근처에서도 얼씬거리지 않을 거라고. 자, 그럼 주문할까요? 저기, 미스터 웨이터 종업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며 메뉴판을 챙겨가지고 걸어오는데 누군가 먼저 테이블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누구야? 너 그 순이지? 나야 나. 남원고봉초등학교 옥순이. 우리 20년 전에 너가 해외로 가기 전에 서울에서 열었던 동창회에서 만났었잖아. 뭐라고요? 끝순이. 이봐요. 나는 끝순이야. 예쁜이에요. 사람을 잘 못 보셨어요. 에이, 그동안 쌍꺼풀 수술하고 앞뒤 트임하고 코도 세웠네. 입술에 필러 넣고 보톡스까지 맞아서 팽팽하게 만들었네. 아, 그러고 보니 턱도 날렸구나. 성형외과 의사 마누라야. 견적이 바로 나온다고 성형했다고 이름까지 바꾼 거니? 그래도 목소리는 그대로네. 이거 서운한데. 아니라고요. 나 끝순이가 아니라 예쁜이라고요. 아줌마, 괜히 사람을 열받게 하지 말고 저리 가요. 누구더라? 끝순이라는 거야? 짜증나네 정말. 허허, 끝까지 모른 척하겠다는 거야? 끝순아, 보아하니 아들내미 상견례 중인가 보다. 그렇군요. 다음에 따로 만나면 그때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봤지만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희죽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아빠께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화제를 급하게 바꾸셨습니다. 사돈, 애들이 좋아하는 집은 어디로 잡을까요? 애들 집은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해드릴게요. 필사도 상관없으니까 새 아기가 살고 싶은 곳을 청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예단을 하거나 그런 걸 받기 싫어요. 애들이 살 집에 관리나 채워주시면 돼요. 저도 성격이 시원시원하거나 더해 터프하다고 해야겠네요. 네, 글쎄요. 대체로 그 자리를 정하고 날 등 이야기를 합의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저는 호텔 VIP 고객이라 회장과 친분이 있어서 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식의 일정은 친척들의 일정과도 조율이 필요할 테니까요. 처음으로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되고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봄철 날짜를 선호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조금 곤란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께서 호텔 회장님의 해외여행으로 바쁘셔서 축하해 주실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마련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오지 않아서 날짜를 잡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잘 아시는 분을 통해 다른 호텔을 예약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 허세도 심하고 외모 치장과 사치가 심하다며 저에게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돈을 여기저기 풀리고 나타날까봐 겁난다는 농담도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열흘간 다녀왔어요. 이제부터 신혼을 즐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했거든
요구할 게 있다며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상황을 설명한 대화는 이렇습니다. 제게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네요. 사돈도 저한테 해준 게 없어서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청하지요. 제가 살던 두 마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보고 싶었던 차가 출시되었어요. 사돈이 바꿔준다면 좋을 텐데요. 스포츠카를 타고 싶었는데 페라리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더군요.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가 하나 받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말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것은 제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문제예요. 어머, 그 얘기 나왔더군요. 페라리 하나만 가지고 의논해보죠. 저는 과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금 매장에 가서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사모다님, 외제차를 구매하는 것은 좀 차라리 받으시려면 국산차도 좋은 선택지가 많으니 그쪽으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국산만 취급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페라리 매장으로 가봅시다. 엄마는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시모님께서 강제로 끌고 자동차 매장에 가셨다네요. 거기서 4억가량 하는 차를 고르시고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검소한 분들이라 절대로 그렇게 비싼 자동차는 구매하지 않으실 겁니다. 엄마는 어색한 연기를 하면서 자동차 매장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사돈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두고 왔나 봐요. 제 가방에 동전 지갑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오세요. 동전 지갑 사돈 지금 난 올리는 거지요. 그냥 계약서를 쓰고 집에 가셔서 입금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남편하고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돈 먼저 가볼게요. 엄마는 4억을 소비할까봐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페라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며 결코 외제차를 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모셔 중고차 매장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15만 km를 탄 구형 벤츠를 가리키며 이 차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이 차가 잘 굴러간다니까 선택하시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공으로 다니라고 하잖아요. 사돈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사돈이 미안하지만 베라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으로 볼 때 여기 구형 벤츠도 엄청난 것이라고 하셨다. 정비가 제대로 이뤄졌으므로 10년 더 탈 수 있다고 딜러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값싼 사고 이력이 있는 벤츠를 추천하며 싫다면 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것이라도 받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벤츠를 구매하고 중고차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쿨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처음 대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소유욕이 매우 강한 분이셔서 이후에도 시부모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어느 날은 텔레비전을 사고 싶다며 해당 모델의 사진을 엄마에게 카톡으로 보냈다고 해요. 메시지에는 시모,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고 따지듯 말씀하셔서 친정 부모님은 언짢아 하셨지만 비싼 텔레비전을 사주셨어요. 이렇게 물건을 살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으시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선을 그리려고 할 때에도 카톡이 오지 않았습니다. 읽고 씹어버렸던데요.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2달 뒤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어른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는데요. 대화의 시작은 먼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걸 보니 엄청 부럽네요. 나도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같이 일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 제 남편이 무척이나 그리워요. 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휴지 좀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인데 휴지 여기 있어요. 사돈, 그런데 연락도 없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돈은 성격도 급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용건만 듣고 보내려 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요.
회의와 미팅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러 오셨는지 알려주십시오. 편하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는 눈물을 억지로 닦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희 남편과 살았던 시골 집이 있었는데 그곳이 너무 그리워서 혼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오랜 친구가 그곳에서 부동산을 하는 중이더라고요. 시골 땅인데 내후년에 땅값이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재개발 구역이라 다들 돈을 줄 설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했던 그 땅을 사려는데 우리 부부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10배나 20배로 올라갈 것 같아서요.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현금으로 가진 돈이 얼마 없고 모두 투자에 묶여있어 사돈 부부께서 투자를 고려해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돈 3억을 빌려주시면 후년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향의 땅을 사실 생각이며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답변을 바로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신경질을 내셨고 사돈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다르겠습니까? 사별한 남편의 추억의 땅을 사겠다는 건데 그것도 못 들어주세요. 제가 돈을 떼어 먹는다니까요. 내가 묶여있는 돈만 풀리면 바로 갚을 테니 좀 빌려주세요. 예. 아빠는 시어머니가 하도 심하게 졸라대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3억을 주기로 했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저한테 불똥이 튀어서 식자재를 당할 걱정이었으니 그냥 조용히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 내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한테 더 실망을 했고 남편에게 중간에서 잘 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시더니 지난주에는 땅을 사시겠다고 3억을 받아가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 가족끼리 돈도 못 빌리는 게 문제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받은 선물 가격을 얼마나 물어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거야? 선물값이 3천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부모님께 받아가신 선물값만 3천만 원이 넘어가고 더군다나 현금으로 3억을 빌려가셨다고 하니 얼마 안 된다고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30억을 걸고 왔다고 생각하겠다. 알겠어. 이 분야야. 엄마가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빌려간 거야? 나중에 다 갚겠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충분히 부유하잖아. 그저 몇 억이 없다고 회사가 망한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이 남자는 대화의 핵심을 흐리고 있어. 지금 부유하니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을 지금 보니 어머니 편이 확실해졌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뭐를 다시 무시하고 있어?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야. 여보, 우리 어른 얘기는 그만하자. 어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 둬야 해. 우린 우리대로 잘 살면 되잖아. 그렇지, 우리 얘기를 해볼까? 당신이 결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 통장을 나에게 안 넘기는 건 왜야? 나에게 모든 걸 넘겨줄 거라고 약속했지 않았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여보, 몇 달만 더 기다려줘. 나는 회사 생활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넘길게. 제 남편은 결혼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대화했어. 그래서 제 남편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 믿고 사업 시작하는 날까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모아 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내가 맡겠다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회사 자본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계 업무를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재무와 회계 업무를 보는 회사원인 걸 잊었네. 이제는 투잡처럼 관리해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봐. 괜히 당신이 혼자서 세금을 누락하고 탈세하는 일에 걸리지 않도록. 저기, 내일은 내가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직원 중에 회계 업무를 잘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맡겨도 될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감을 주니까
생활비는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자. 그렇게 합의하고 통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자. 당신이 웃기네. 결혼 전에 한 말과는 다르잖아. 이런 변화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것은 미뤄두자고 그래서. 통장 관리도 안 돼. 나는 꿈꾸는 결혼 생활이 이것은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를 믿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여보, 우리는 각자 돈을 관리하자.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아내에게 다 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보자.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돈은 우리 부모님 것이니까 시어머니한테 돈을 전부 돌려주라고 해야겠다. 그 돈은 2년 후에 갚는다고 말했어. 아니라고, 묶인 돈이 풀리면 바로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줄래? 당신이 이렇게 치사하게 말하면 나는 실망할 것 같아. 나와 남편은 호불호를 볶고 신혼 기간을 보냈는데 돈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했어. 저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재테크를 바랐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가져간 큰 돈을 빨리 갚길 바랐어요. 따지자면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약속한 일이라 내가 왕따 되려고 집요하게 경제 권한을 가지려고 했어. 하지만 남편은 결코 넘겨주지 않았어. 효도를 스스로 실천하고자 친정 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 생신날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시부모님 생일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며 저 혼자 가서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원하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죠. 1년 동안 남편과 부딪히며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여직원과 사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술집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거의 반동거를 했어요. 밤 시간을 활용하여 여러 여자와 사귀며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폭로한 남편의 회사 직원은 남편이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박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낮은 말투로 도박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급발이 왜 이러냐? 자자 오늘 돈 좀 따서 기집이 하나 우리로 가자. 발트검 딱지 마누라녀 말고 쭉쭉빵빵 20대 초반 텐프로 아가씨를 만나서 돈 좀 지르고 물 좀 빼보자고 왔사.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박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예술이라는 말도 하며 좋아, 오늘 마누라가 연안되는 지방 출장을 가는군. 이빨을 꽉 물고 오피스텔에 가자. 미미랑 한판 두고 다음에 덴프로 가서 뉴페이스를 꼭 살펴봐야겠어. 오늘 밤에는 황제 노릇 좀 해야겠네. 남편에게 실망을 여러 번 했지만 가정적인 면이 있어 참아왔거든. 그런데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자 오만정이 무너지고 허탈했어. 그래서 결심을 하고 소송을 통해 제대로 끝내고자 했어.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고 이혼 소장을 쓰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바로 받았어. 아버지, 업무 시간에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주영안의 엄마가 회사에서 쓰러졌대. 병원으로 왔더니 엄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뭐라고? 심장마비래? 어머니가 말했다. 어제만 뵀을 때는 아프다는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아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네, 당신 보이스피싱이구나. 우리 병원으로 와. 아빠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막 지하영안실로 옮겨진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맞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야 해요. 눈을 떠보세요. 주영아, 미안해. 내가 일찍 발견했으면 살았을지도 몰라. 저는 오열하며 영안실을 크게 울렸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던 도중 실신에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빨리 옆동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꾸었던 것 같았는데 엄마는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옆동까지 힘든 걸음으로 이동했고 곧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터진 울음은 1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두 모자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오열했어요. 사이가 돈독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슬픈 모습을 보니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몇 시간 전에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과장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빠와 친정에 가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엄마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 같아서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아빠는 저에게 주려 한다면서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지영아네 엄마가 할머니께 받았던 선물이 어머니께서 너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잖아. 아이가 태어나면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가셨으니 아버지가 대신 전해주어야겠구나. 할머니께서 받은 선물이 뭐야? 기다려봐. 아버지가 바로 찾아줄 거야. 잠깐, 왜 케이스만 있고 목걸이가 없어졌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 그게 뭐야? 잠깐, 기다려봐. 방을 다 뒤져봐야겠다. 지영아, 너도 찾아보라.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혀 있는 귀중한 목걸이인데, 그게 좋게 20억 가치가 있는 건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20억 가치의 목걸이가 어딨어? 아무튼 찾아보겠어. 나와 아버지는 안방과 거실에서, 서재에서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께서 목걸이가 떨어져 사라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집에 누가 온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나를 뜻합니다.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한 번쯤 오셨었죠. 선물을 주실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3번 정도 오고 가시던데 최근에 오신 것은 언제였죠? 지난주에 내게 빌려준 3억 원 중 일부를 받아야겠다고 전화했더니 음식을 싸워서 이따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범인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마의 유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을 할 거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가 나에게 주기로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종로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골목을 걸어가며 시어머니의 금은방을 찾았지만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할머니가 시모의 금은방에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들로 가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들어가세요. 제가 문을 잡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섹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은데 내가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걸음이 불편하신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시어머니의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앉아 있겠다며 저에게 먼저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겠어요. 엄마를 그리워해서 시이미를 보러 온 거구나. 아가, 엄마를 보내고 와서 힘들겠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받을 물건이 있는데 찾아왔어요. 나에게 받을 물건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목걸이를 가져가셨어요. 친정에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받을 엄마의 유품이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뭐냐?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이중 얘기를 하는 건가? 내가 가져갔다고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거야? 그럼 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친정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목걸이에 발자국도 없어서 어머님이 가져갔다는 건 분명해. 차라리 좋은 말로 요청하면 돌려줄게요.
그건 가치가 상당해서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크게 벌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인연의 문제로 이 세대갈이죠. 야, 내가 내 친정집에 갔다는 이유로든지 도둑년으로 모든 걸 하는 거냐? 닭 같은 년이 멍멍하고개 짖는 소리를 하다 자빠졌네. 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아니면 그때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님, 어차피 어머니 마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인간이 바람나고 도박한 증거 다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가져다 줬거든요. 이제 그 이나 어머님이랑 남자랑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가져간 3억이랑 2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내놓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삿대질과 소리를 지르며 미친 소리를 할 거면 당장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방 입구에서 모시고 들어온 추레한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아 보니까 구걸하러 온 노인인가 보댄데 그냥 좀 꺼져. 아 더러운 녀석 둘 다 내 금고를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그 수나 얘들아, 어른한테 그래야 안 될 거라고. 나야 나, 치밀한 인맥은 30년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돈 뜯기고 도망쳤어. 내년에 찾으려고 개고생했더니 이제야 보는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잠수 탔던 것 같아. 그 후로 이름도 예쁜 것으로 바꿨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나 봐.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얼굴까지 갈아엎고 쳤는데 좀 물린 것 같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내게 치매가 걸렸나? 너희 둘 다 내 가게에서 나가? 나 경찰 불러서 나가라고 말할 텐데. 내가 알아서 불러준다면 고마울 거야. 이게 순이, 내가 여기 혼자 왔을 것 같으냐? 할머니는 창가방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이리 와라, 끝순아. 드디어 찾았어. 석영이 괴물 같으면서 확실해. 그럼 우리 들어가도 되겠지? 오버, 다 들고 들어와. 오버, 그리고 여기 피해자 한 명 더 생겼으니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다. 오버, 작전을 시작하자. 무전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어. 할머니, 사람을 잘못 혼동하셨어요. 저 아니에요. 그 순이가 아니라 예쁜이라고 해요. 어머님, 예전에 성견 자리에서 어머님의 친구가 끝순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난 그게 오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끝순이가 맞나 봐요. 그럼 끝순이가 맞나 봐요. 그러면 끝순아 우리 엄마 목걸이 내놔라. 아, 아니에요. 난 훔치지 않았어요. 너나 놓친내나 당장 나가.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뭐요? 아직도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 조금 천천히 해야 해요. 우리 패거리들이 인연을 잡아 족쳐야 하니까 순서를 지키더라고. 이윽고 금은방의 유리문이 열리며 할머니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분노가 찬 눈으로 시모를 노려보더군요. 그중 한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주먹밥을 던지며 시모의 면상을 마쳤습니다. 박수를 치자 할머니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금 진열대를 넘어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과 팔다리를 붙잡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시어머니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갈게 해서 시어머니가 반항하다가 몸을 이리저리 흔들다가 넘어지고 진짜 처맞고 맞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본능적으로 진열대 아래에 있는 경찰 출동 버튼을 누르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할머니들은 쉽게 공격을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기절한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이를 본 경찰들은 할머니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고 말리자 처음에 함께 들어왔던 할머니가 30년 전에 작성한 차용증과 계모임 계약서를 들이밀며 피해 금액이 총 10억 원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때 10억 원은 현재로서는 거의 100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경찰에게 엄마의 목걸이 사건을 알렸더니 금은방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할머니들이 미쳐 날뛰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 아저씨들은 할머니들을 모른다며 갑자기 왔다가 금은방을 수색하고 때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왜 제 가게를 뒤지고 있나요? 여기 계신 여자분이 방금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할머니들이 유튜브를 훔쳤다며 채용증을 확인하고 예쁜 여자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씨가 왔다고 했어요. 일단 그 정보를 할머니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저질러 온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으며 현재도 범행 중입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진열대 아래를 철저히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닥을 두드리면서 이쪽 바닥은 나무로 된 것 같네요. 자, 이곳을 뒤져보거나 해야겠습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생가에 영장이 없이 들이받아들여도 된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진경이 나무를 깨보라고 했는데 결국 순경이 곤봉 하나를 건네주었고 선배 경찰은 카페로 데려가 나무로 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부서진 바닥 속에서는 골드바와 여러 보석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는 아빠가 사진으로 보여준 엄마에 있었습니다. 20억 가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보였어요. 시모라는 여는 사기꾼의 도둑년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이를 들킨 시모는 눈물을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내 보물창고를 왜 부시고 지랄이야? 저기 있네요. 우리 엄마 목걸이 어머님. 다른 것도 훔친 것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시몬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건 그냥 잠깐 맡아준 거야. 그리고 골드바라 버섯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으로 기록된 걸라고, 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라, 천연이 돈 없다고 배짱 부리지 못하겠네. 야들아, 우리 30년 전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여기 금천 있죠. 니기미찜이랑 무식한 싼 것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냈는지 얼굴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바꿔버렸는데 나를 어떻게 찾아내었냐고. 30년 동안 내년을 찾아다니려고 천지를 넘나들었던 이유나 너는 30년 동안 우리들을 속이겠다고 제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야. 결국에 시어머니는 딱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짜증스럽게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런데 금은방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 나왔냐? 이 여자가 몇 번째 애인이냐고? 그만 관심 없어. 오늘은 내 어미년을 달래었으니 다음 차례는 너야. 왜 그래? 엄마를 때리려고? 잠깐, 엄마가 왜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 안에 있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유품을 훔쳐갔거든. 30년 전에 시골에서 순진한 사람들한테 고통 가지고 튀었으니까 잡혔지. 뭐, 그거 공소시효 지났으니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도 알고는 있었던 거네네. 애민이 남의 등쳐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걸 말이야. 그런데 어쩌지, 너랑 내 어미가 20년 동안 외국에 있었잖아.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감옥도 가고 피해자들에게 돈도 갚아야 할 거야. 저기 바닥에서 골드바가 엄청 많더라. 그거랑 가게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 30년 전에 10억이면 현재 가치로 어마어마할 테니 내 어미 인생 같다. 그리고 니네도 곧 갈 거야? 도박하고 바람을 피운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넘겼거든. 이 발정난 돼지 새끼야. 다 알고 있었어. 머리가 복잡해. 엄마가 이 금은방을 날려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받을 유산은 한 푼도 없는 건가? 젠장, 지금 사업장 망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그이는 저에게 미안한 감정을 하나도 없었고 실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금은방이 망하는 걸 아까워했답니다. 남편은 그 유산을 하나도 못 받을까 바질에 겁을 먹은 건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 이런 일은 순 없어. 이 금은 법만 믿고 대충이라도 놀고 있지 않아? 먹었는데 이걸 빼앗길까봐 말도 안 돼. 가슴이 답답해. 야, 이 새끼야. 내 애인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래. 나랑 너랑은 이미 끝났어. 그런데 남편의 상황을 보고들은 상간녀는 이제 볼 일이 없다며 떠났어. 상간녀를 도와주고 싶긴 했는데 경찰도 눈앞에 있고 바람 부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어. 남편은 진짜 호흡곤란이 왔는지 숨을 꺼이꺼이 억지로 쉬려고 했대.
경찰이 구급차를 불려줘야 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옆으로 쓰러지더니 충격을 받아 심정지가 왔대. 나는 뒤로 물러나고 경찰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아무리 가슴을 압박해도 돌아오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경찰차 안에서 보고 있었는데 경찰차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에 머리를 밀어넣고 대기만 했습니다. 야, 내 아들이 설날에 짭새 새끼들아. 내 아들을 살려줘.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심장마비 발생으로 충격을 주었지만 역시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도 끝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구급대원은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경찰차는 여전히 금은 밤 앞에서 서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 축일년아, 미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그리고 내년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빼앗기게 생겨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아니에요. 성형 괴물 아줌마. 난 그냥 우리 엄마 목걸이 찾은 거 밖에 한 게 없어요. 여기 계신 할머니들한테 두드려 맞고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나. 선교 아줌마. 인생세대서 당신은 이제 금칠 대신 똥칠하면서 살겠다. 시궁창 벽에 똥 발라가면서 푹 썩어. 아 그리고 내년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그놈의 재산이나 보험금은 내가 받아먹게 생겼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할 필요 없게 됐어. 일이 참 잘 풀렸단 말이야. 오늘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나 보다. 그럼 성규 아줌마, 난돼진 당신 아들 돈으로 아빠한테 빌린 3억도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까지 잘 받았나요? 맞아요. 아파트, 그건 내가 해주는 거잖아. 이 여자야, 그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놔. 명의가 된 남편이고 이제 고인이 된 상태니 1순위인 아내가 받는 게 원칙이거든. 뭘 받고 싶으면 감옥 안에서 소송을 걸든지 해봐. 여하튼 성규 아줌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나는 낄낄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피해자 할머니들은 30년 전에 썼던 차용증을 들고 경찰서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피해 금액을 현 시세에 맞게 돌려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낸 돈으로 갚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미망인이 된 나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혼자 친 것으로 들렸어요. 어쨌든 남편의 회사를 매각하고 얻은 돈, 소유하던 재산, 사망보험금, 심지어 아파트까지 상속받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6억 원을 돌려드렸고 그중 3억 원은 2배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중죄일 뿐 아니라 억울하다는 괴상한 주장만을 하여 심사가 판사까지 고민하게 하였고 그 결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한편으로 결혼 실패를 경험한 나는 전 남편의 유산 중 일부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부모님은 회사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큰 돈을 투자했어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2년 남짓 짧았지만 과정은 형편없고 결말은 엄청 충격적이면서 시원하게 끝이 났습니다. 재혼을 해보려고 생각해봤지만 30 조금 넘어서 해보기로 계획 중이에요. 이번에는 오랜 연애를 해서 남자의 밑바닥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저처럼 동전의 한 면만 보듯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려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뒷면까지 확실하게 보시고 가정을 꾸리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음악